안녕하십니까, 정도진 교수입니다. 2011년 10월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애플의 앞날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인 팀 쿡에 대해서 그 당시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를 파괴적 혁신가라고 한다면 팀 쿡은 따분한 살림꾼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팀 쿡은 잡스 없는 애플을 10배 넘게 키웠습니다. 잡스가 살아있던 2012년 8월 애플의 시가총액은 3,410억 달러였지만 그러나 2023년 6월 전 세계 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빌 게이츠가 떠난 후 MS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MS는 2012년 시가총액이 세계 3위에서 10위까지 골두밭이 쳤는데요. MS의 CEO로 새롭게 자리를 맺은 사티아 나델라는 회사를 정비한 후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나델라의 지휘 아래 늙은 공룡 취급을 받던 MS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멈추지 않고 오픈 AI와의 발빠른 협업으로 MS를 AI 퍼스트 무버로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MS는 시총 3조 달러를 바라보며 애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쿡과 사티아 나델라를 우리는 리파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파운더라는 새로운 개념과 정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창업자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면서 재창업 수준의 리더십을 펼친 경영자, 그들을 리파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파운더들은 어떠한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리파운더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들이 어떻게 숫자를 활용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 기업은 주당 약 3,000원대의 기업 가치가 2021년도에는 14,250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기업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아쉽게도 최근에는 기업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현재는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 중에 제1세 리더십이 제2세 리더십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제1세대 리더십 당시에 부채 비율과 이익잉여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기업의 재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1세대의 리더십에서 이끌고 있는 44기와 46기 간의 부채 총계의 변화를 보시면은요. 2조 2천억에서 3조 4천억으로 약 1조 2천억 정도 부채가 증가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증가율은 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본의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본도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증가했는데요. 증가폭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폭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결과는 자본과 부채의 합계, 즉 자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산이 3조 4천억에서 5조 가까이, 즉 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 항목을 보면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서 내부에 유보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44기 보면은 6,431억에 불과했던 이익잉여금이 이제 46기에 가서는 9,193억, 4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부채와 자본의 합계 증가에, 즉 자산의 증가과 비슷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부채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시면 177%에서 235%로 부채가 다소 증가했지만 자산의 증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세대 리더십을 통해서 보면 자산이 증가했고요. 부채도 증가했지만 역시 돈을 벌어서 자산의 증가에 공헌한 것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세대 리더십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3조 1천억에서 3조 5천억, 부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죠. 증가율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본과 부채의 합계, 즉 자산의 증가를 보시면은 3조 7천억에서 4조 3천억, 한 1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증가랑 자산 증가가 거의 유사하죠. 아쉬운 건 이익 유보액인 이익잉여금의 증가폭을 보면은요,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7.8%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1세대 리더십의 자산의 증가와 비교해 보시면은요, 증가폭이 상당히 적고요. 더불어서 부채의 증가폭도 작습니다. 특히 이 자산의 증가에 공헌한 이익잉여금의 증가폭이 훨씬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부채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나 보시면은요,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서 500% 가까이 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기업이 자산이 증가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자산이 증가를 하고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그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창출하는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는 것이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부채 비율의 증가도 그만큼 적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부채의 규모를 보실 필요가 없고요. 부채 비율과 같은 상대적인 비율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1세대, 2세대 간의 경영 성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세대 리더십에서의 경영 성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경영 성과를 총 자산 대비 영업이익률, 흔히 ROA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과 유사한 금융 보상 비율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리더십에서 총 자산 대비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44기에 2.8%였던 게 2년 후에 무려 9.3%로 증가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자산이 증가했지만 이익잉여금의 증가 효과가 우리가 이런 수익률 개선에서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대신 적용한 금융 보상 비용입니다. 이것은 영업이익을 금융 비용으로 나눠준 건데요.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비용을 포함한 좀 더 넓은 개념인데요. 역시 44기에 금융 보상 비율을 보면 2.9 정도였습니다. 이 금융 보상 비율은 1이 기점이니까 기준치보다는 높지만 2.9 수준이었는데요. 46기에 가면 11.9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그만큼 이 기업은 이자를 지급한 것만큼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영업이익을 크게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세대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총 자산 영업이익은 6.6%에서 2.1%, 오히려 44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보상 비율은 5.6에서 1.3으로 떨어지고 있죠.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보상 비율의 기준치는 1입니다. 1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세대 교체에 따른 리더십은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1세대 창업자가 다시 최근에 돌아와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창업자가 돌아오는 경우는 해외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사용하셨을 수 있는 스타벅스가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스타벅스의 기업가치 흐름들을 보시면은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다소 부침은 있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실추 명예회장이 다시 경영에 돌아온 게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지금 세 봉우리가 보이시죠? 이분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만큼 제2세대한테 기업을 맡기고 다시 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스타벅스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운데 오퍼레이팅 인컴으로 나타나는 영업이익이 2013년도에 마이너스 결손이었죠. 그런데 2017년 보시면 점차 매년 증가하면서 무려 4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워드 슐츠가 이끄는 스타벅스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채와 자본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143% 그리고
163%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워드 슐츠가 이끄는 스타벅스는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지만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결국은 부채와 자본과 같은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재무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케빈 존슨이라는 후임자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위임했었는데요. 이 케빈 존슨이 기업을 이끄는 동안에 스타벅스는 아쉽게도 자본 잠식에 이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8년도에 스타벅스의 자본 규모를 보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11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나 보시면요. 토탈 라이어빌리티, 즉 부채가 220억 달러가 넘었죠. 그래서 놀랍게도 부채 비율이 거의 2000%에 가깝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를 보시면 더욱 충격적인데요. 자본 총계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괄호로 묶여져 있어서 마이너스 62억이죠. 따라서 부채 비율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스타벅스의 자본 구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스타벅스가 자본 잠식이 이를 만큼 경영 성과가 안 좋을까요? 그것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케빈 존슨이 이끄는 동안의 스타벅스의 경영 성과도 역시 오퍼레이트 인컴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40억 달러 가까이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긍정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본 잠식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본 변동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2017년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에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55억 달러고요. 당연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순이익, 즉 넷 어닝스가 40억 달러 이상 발생이 됐죠.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은요. 캐시 디비든이라는 배당금 이외에 자기 주식을 산 금액이 엄청납니다. 자기 주식은 내가 발행한 주식을 사왔기 때문에 자본에서 차감이 되어지고요. 다행히 지금 2018년에 자기 주식을 사오고 나서도 아직은 남아있는 돈이 플러스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자, 2019년에 가시면은 다시 자기 주식을 한 번 더 사오죠. 그래서 repurchase of common stock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무려 90억 달러 이상 자기 주식을 사오면서 맨 하단에 보시면은 retained earnings가 괄호로 묶이는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자기 주식을 다시 사오는 주된 이유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주주들이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어나는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자본 잠식까지 일으키는 게 경영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을까요? 기업은 때로 경영자가 기업 가치의 중장기적인 전략보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의 목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한 건설사의 창업주가 눈물까지 흘리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창업주는 경영에서 물러나기 직전 회사의 부채 비율이 234%였는데요. 무려 483%로 급증했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장기 차입금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채로 보고되지 않은 관계기업의 PF 지급 보증이 무려 2.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창업주는 모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2세대에게 회장직을 물려준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업자를 뛰어넘어 자기만의 경영을 이뤄낼 리파운더를 찾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죠. 대표적인 리파운더라고 얘기하면 애플의 팀 쿡이 되겠죠. 스티브 잡스 그리고 팀 쿡이 이끌었던 애플의 기업 가치 변화를 보시면 10년 전과 지금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의 애플 당시의 기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보신 바와 같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연도에 매출의 규모를 보시면은
약 650억 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률을 살펴보시면 39%, 이 매출 총이익률이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연구개발비를 더해준 비율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31%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이익을 살펴보면 21%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24% 정도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당시의 성과를 본다면 결코 어느 기업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과였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를 이은 팀 쿡은 매출에 우선 주목을 했습니다. 팀 쿡이 이끈 매출, 애플의 규모를 본다면 앞에 650억을 넘어서서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급성장을 했죠.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팀 쿡은 아이폰의 생태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매출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전략을 펼친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매출이 정체되었거나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수치를 확인한다면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해 보신다면 스티븐 잡스의 39%였던 매출 총이익률은 44%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연구개발비를 더해서 매출액과 비교해준 영업이익률은 38%, 순이익률도 25%까지 올라서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률이 32%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냅니다. 팀 쿡이 두 번째로 이러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한 것은 자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팀 쿡의 빅 체인지는 무엇이냐? 우선 재고자산 규모를 매우 적게 유지하는 재고자산의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플의 총자산 규모를 보시면 3,50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 중에 재고자산 규모는 얼마가 됩니까? 6,300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애플의 유형자산 규모를 보시면은요, 전체 자산의 12% 수준에 불과한 43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전략은 팀 쿡이 애플을 맡은 다음에 대부분의 생산을 하청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에 따라서 유형자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빅 체인지죠. 정리해보면 애플에서의 팀 쿡의 빅 체인지는 첫 번째, 매출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죠? 아이폰의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 규모를 급격히 줄였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폈냐면 하청 전략을 핀 겁니다. 그 결과 애플의 자산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스티븐 잡스는 그 당시에 애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영감의 애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감성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50%대의 부채 비율이고요. 이익잉여금도 항상 일정한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는 건전한 제조업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쿡의 애플을 보시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관리의 애플입니다. 부채 비율이 무려 400%를 넘어서서 500%까지 이른 적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까지 이른 적도 있습니다. 왜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빠질 수 있었냐면 자기 주식을 샀기 때문에 팀 쿡의 애플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까지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스타벅스와 다른 것은 바로 관리의 성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빌 게이츠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역시 빌 게이츠의 MS도 빌 게이츠가 사업을 그만둔 다음에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빌 게이츠를 이어서 CEO가 된 분은 스티브 발머입니다. 스티브 발머까지 빌 게이츠의 시대를 본다면 기술의 MS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연구 개발비에 들어간 돈을 보시면은 100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반면에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굿윌이나 무형자산 규모를 보시면 규모가 상당히 적죠. 이러한 빌 게이츠의 MS를 그 후에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어떻게 빅체인지를 시켰냐? 우선 구디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앞에 200억 달러도 안 되는 영업권이 무려 670억 달러 이상의 영업권으로 증가했고요. 무형자산도 증가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MS를 클라우드 사업으로 이끈 건데요. 당시 클라우드 사업에 기술이 없으면 외부에서도 ML을 통해서 기술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 결과 영업권이 증가한 현상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연구개발비는 훨씬 더 적은 규모인 60억 달러에 머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 게이츠의 MS 시대에서는 내부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창조하고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사티아 나델라는 내가 없는 기술이더라도 그 비즈니스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사와서 비즈니스화하는 사업 전략의 빅체인지를 이끈 거죠. 우리나라의 경영 승계는 3세를 넘어 4세까지 왔는데요. 과거처럼 5년이냐 아니면 전문 경영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리파운더냐가 더 중요하겠죠. 특히 최근 1, 2%의 저성장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리파운더에 대한 갈급함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리파운더라고 한다면 애플의 팀 쿡과 MS의 사티아 나델라일 것입니다. 팀 쿡 같은 경우에 보시면 스티븐 잡스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 당시 140조의 매출액을 작년 387조 원으로 증가시켰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44조, 34조에서 148조, 126조로 증가시켰습니다. MS의 사티아 나델라도 전임자 스티브 발머가 경영부진으로 2014년에 퇴임한 이후 CEO로 임명되었고요. 취임 시 113조 원의 매출을 작년 275조 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6조와 28조 원에서 115조와 94조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팀쿡은 총 자산의 12%에 불과한 유형자산으로 매출액을 3배 가까이 늘리면서 재고 자산은 총 자산의 1.8%로 유지하는 등 스티브 잡스의 영감의 F를 관리의 F로 바꿔놨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역시 취임 초 46조 원의 영업권이 88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과거 기술의 MS에 머물러 있던 것을 바로 비즈니스의 MS로 전환하는 것으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최근에 리파운드의 한 대표적인 사례로 SM의 경영권 분쟁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SM의 경우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스가 그의 후속 CEO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등 경영권 인수 작업이 있었지만 종국적으로는 결국 SM은 하이브가 아닌 카카오에게 인수가 되었습니다. 하이브가 제시한 SM의 인수 가격은 약 1.1조 원이었는데요. 과연 SM의 적정한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평가 모델이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대표적인 평가 모형을 보시면 약 5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의 본질적 가치, 즉 내재 가치에 의한 평가 모형과 시장에서 형성된 상대 기업의 가치를 이용한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경영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강의는 바로 초과이익법, Residual Income Method라는 RIM 방법입니다. 초과이익법은 본질적 기업 가치가 2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대전제는 동일합니다. 바로 순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죠. 여기서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공정 가치에서 부채의 공정 가치, 즉 자본의 공정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 초과이익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이 수익 가치의 측정에 있습니다. 흔히 수익 가치 그러면은 그 기업의 이익 또는 현금 흐름 내지 에비타 등의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레지듀얼 인컴 모델에 의한 초과이익법의 가장 큰 공헌점은 단순히 이익을 쓰지 않고 초과이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과이익은 미래에 벌어들일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초과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영업이익에서 투하자산 곱하기 기대 수익률을 차감한 것이 바로 초과이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초과이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위험에 의한 할인율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초과이익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PBR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현재 그 기업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해보면 본질적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것이 곧 PBR이 되겠습니다. 좌변에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눴으니 오른쪽에 있는 식도 자본으로 나눠줘야 할 텐데요. 먼저 자본총액을 자본으로 나눠주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로에 있는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산 곱하기 기대수익률의 경우에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산은 영업이익을 자본으로 나눠주면은 투하자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투하자산 이익률이 나옵니다. 흔히 ROA라고도 얘기하고 ROE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투하자산 곱하기 기대수익률에서는 투하자산으로 나눠주니까 투하자산이 당연히 없어지고 기대수익률만 나오겠습니다. 결국 가로에 있는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산 곱하기 기대수익률은 투하자산 이익률 빼기 기대수익률로 전환이 되고 할인율은 그대로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PBR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투하자산 이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그 기업의 자산 이익률이 그 기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기회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PBR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자산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기업의 투하자산 이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낮다면 PBR은 1보다 낮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PBR이 1보다 낮을 때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특정 시점의 사례입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눠준 PBR을 계산해 보면 이 당시에 0.41이었습니다. 그리고 1 더하기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자본으로 나눠보면 투하자산 이익률이 4.2%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기대수익률은 10%이고요. 할인율을 이 기대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산식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0.42가 나오죠. 현대자동차의 현재 PBR 시가총액 대비 자본은 0.41이고요. 이론에 의해서 측정한 모델의 본질적 가치도 0.42가 나옵니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현재 주가는 현대자동차의 본질적 가치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BR은 1보다 작지만 이 PBR이 저평가되어 있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초과 이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기업의 사례인데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적 가치죠. 자본총액은 344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43.4조 원입니다. 여기에 투하자산인 총자산이 470조 원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우리 기업의 일반적인 수익률 10%를 쓰고요.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 기업 가치는 약 308조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가를 계산해 보면요. 시가총액 308조 원에서 발행 주식수 60억 주를 나눠주게 되면 한 주당 주가는 51,333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당시의 실제 주가의 99.1%입니다. 그만큼 초과이익법이 시가를 잘 평가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사례는 동일한 사례에서 뭐가 하나 바뀌었냐면요. 두 번째 보시면 470조 원 대신 344조 원을 썼습니다. 이 344조 원은 총자산 대신 자본을 쓴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투하자산을 총자산을 쓸 수도 있고 자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주주 입장에서는 자본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인가.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이게 부채로 왔던 자본으로 왔던 자산 대비 가치가 얼마인가를 보기 때문에 470조 원을 쓰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주주의 입장에서 자본인 344조 원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본질적인 시가총액이 나오느냐? 조금 더 증가한 434조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당 이론적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72,333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업의 실제 주가와 비교해 보면요. 앞에서는 가장 낮았던 주가의 99.1%고요. 이거는 가장 높았던 주가의 98.9%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면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가치는 즉 자본, 주주 입장에서 보면 최대 72,333원이 될 것이고요. 총 자산 기준으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본다면 51,333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M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시가총액 자본이 8,817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911원입니다. 여기서 자본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하 자산에 자본 8,817억 원과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을 적용하면 SM의 시가총액은 9,110억 원이 됩니다. 아까 하이브에서 제시한 금액은 1.1조 원이니까 시가총액보다 하이브가 약 2천억 정도 더 높게 제시했죠.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가 SM한테 지분을 넘길 때 본인이 그동안 받아갔던 수수료 200억 원을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911억 원이 아니라 1176원이 되겠죠. 이걸 적용하면은 SM의 본질적 시가총액은 1.17조 원이 나옵니다. 하이브가 제시한 SM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파운더는 기업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